그러면은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는 한국민주주의와 개발협력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의 목적은 한국의 어떤 민주화 경험 또 이러한 것이 개발협력, 원조 지원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모범적으로 민주화를 했고 또 이제 민주화되고 있는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개발협력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 이제 팀을 모아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제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께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원 경험의 글로벌 서사로서의 함의, 그 제목이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발표자는 유웅조, 현재 숙대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이전에는 입법조사처 심의관님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가 7분이 계신데 우리 토론 시간 시작될 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균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준비한 거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미 다 이메일로 드렸기 때문에 다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많이 듣는 자리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연구팀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6명이 지금까지 3차례 이제 웨비나, 그리고 중간에 저희끼리 한번 논의하는 웨비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원, 지금 이수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GP를 한 거고요. 굉장히 좀 두서없이 그 퍼스트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많은 부분들이 포함은 돼 있지만 잘 연결이 안 돼 있거나 표현이 좀 이상하거나, 이미 이수정 원장님께서 한번 읽으시고 저한테 그 코멘트를 주신 게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코멘트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읽었다고 제가 전제를 하고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거를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 지원 경험의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니까 뭐 서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그 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한국의 그 소위 한국 그 민주주의 원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가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컨텐츠가 어떤 그 채널, 어떤 지원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행돼 왔는가를 정리하고요. 그걸 토대로 맨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서사가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한계를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제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스토리텔링이 갖는 의미는 다들 아시는 거라서 한국이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잘했고 언제 선진국이 됐다고 웅크타드에서 오래 이제 얘기도 했는데, 사실상 경제 발전에 경제 성장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민주화의 성공이라든가 짧은 시간 내에 민주주의 공고화도 성공했다는 다양한 이런 어떤 한국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얻기를 원하는 개도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한국은 아직까지 준비가 잘 안 돼 있거나 민주주의 원조에 관련된 ODA나 다양한 국제 협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테고리가 아직까지 잘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함의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개도국과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 그룹 간의 가교 역할을 다양한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특히 정치개혁이나 민주주의 측면에서요.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한국이 이제 제국주의에서 독립을 했고 그 이후에 공화국을 탄생시켰다는 것, 그다음에 전쟁의 경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 쿠데타나 군부 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7년대 민주화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공화 과정을 해왔다라는 것. 특히 최근에 미얀마에 있었던 다양한 군사 정변이라든가 아프리카에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부패 내전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이 줄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국은 아직까지 남북한 분단 체제이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 추구에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 평화의 어떤 얘기들이 계속 이어져서 한국의 역사적 동력이 중요하게 하나의 그 이쪽에 교육적인 시사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법들도 제공할 수 있는 소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 정치 발전이나 민주주의 경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 하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어떻게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을 개도국에 지원했는가에 대한 기록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ODA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다른 방식의 어떤 국제협력 프로젝트 꽤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분절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코이카를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관련 기관들이 평화 거버넌스 내지는 뭐 아니면 인권이라든가 젠더라든가 난민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유사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정리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스토리텔링이 다른 어떤 제3세계 개도국한테 줄 수 있는 함의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주요 컨텐츠와 이해 기관을 보면 먼저 저희가 디테일하게 저희 팀에서 첫그 웨비나 때 논의했던 것이 과연 민주주의 원조가 뭐냐, 디모크라시 에이드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다양한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다 담을 수는 없고 소위 토마스 캐러더스라고 하는 그 분이 만든 일종의 디모크라시 에이드 템플릿입니다.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거의 공유하고 있어서 민주주의 원조라고 하면 크게 선거과정, 국가기관 아니면 제도개혁 그리고 시민사회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틀에 중거해서 한국이 지금까지 해온 민주주의 원조 관련된 ODA나 다른 국제협력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캐러더스가 만든 템플릿 원조 방식까지만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추가한 거는 한국의 원조 기관이 과연 선거 과정에서는 어떤 기관 그리고 다른 두 섹터에서는 어떤 기관이 있었을까를 한번 예측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는 지금은 A웹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이카와 연결이 돼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국가기관의 제도개혁이나 헌법이나 사법부, 입법부에 관련된 거는 코이카뿐만이 아니라 행정연구원, 사법연구원, 최근에 지자체에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코이카, KCOC,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리고 특히 노조 독립성이 노조 구축에 관련돼서는 노사발전제단이 꽤 오래전부터 해온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는 AUF을 통해서 특히 2016년부터 그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왔는데 지금 보시면 예산 추이를 보시면 최근 2021년도 같은 경우에 한 지금 100만 원 단위니까 100만 한 4억 4천 정도 그리고 가장 많았을 때가 8억 조금 넘어 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총체적으로 뭐 정치, 평화, 거버넌스 섹터 아니면 이 민주주의 원조 관련된 섹터의 가장 공통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결국 적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적 요소들을 기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입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재단을 만든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좀 강구가 돼야지 앞으로 한국의 그 민주주의 원조에 대한 경험을 스토리텔링 만들 때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함의를 여기서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국가기관 제도개혁에 관련된 것은 한국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공공행정이라고 최근까지 불려왔고 코이카는 최근에 이걸 바꿨습니다. 중기계획을 바꾸면서 공공행정이라는 표현을 평화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바꿨고요. 그 안에 크게 세부 전략 목표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평화에 관련된 거고 나머지 세 가지는 거버넌스에 관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뒷부분에 제가 예산 쪽에 한번 정리된 그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민주주의 원조 관련된 섹터에서는 공공행정 분야, 제도 개선, 제도 개혁에 관련된 굉장히 노하우가 크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코이카를 중심으로 다른 기관들도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해왔던 기록들이 꽤 많다는 것이고요.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예산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 16%, 코이카가 갖고 있는 전체 예산의 한 16% 정도가 평화 거버넌스에 지금 책정되고 있다는 것이 코이카 내부에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세부 전략 목표를 보면 평화에 관련된 그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다 이제 거버넌스, 행정개혁, 뭐 공공행정 거기에 관련된 금액 액수가 훨씬 크다는 걸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 넘어가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평화 거버넌스 분야 전략 중에 하위 목표별 지원 규모를 보면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거버넌스, 특히 이제 행정제도에 대한 개혁의 예산 투입입니다. 굉장히 높죠. 76%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거버넌스 중에 포용적인 민주주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민주주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굉장히 작은 포션을 갖고 있고요. 평화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그 포션은 아니다. 하지만 그 포션 자체는 상당히 16년부터 19년까지 늘어나고 있다라는 고무적인 그런 현상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법연수원, 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뭐 활동들이 있는데 액수도 크지 않고 사실상 그 해왔던 기록들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 이런 한 패라부터 정리를 했는데 더 찾아봐서 자료가 있다면 좀 보강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민사회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시민사회는 이미 연구들이 좀 꽤 돼 있어서 김동택 교수님도 참여한 연구가 있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뭐 연대별 예산 추이인데 특히 시민사회 활동이라는 것이 코이카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자체적인 예산이 있는데 자체적인 예산이 사실상 여기 보시면 사업비 규모가 한 97% 이상이 자체 자금이 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코이카를 통해서 온 것도 있고 아니면 KCOC라는 국제기업협력 민간 협의회가 이러한 지금 그 일종의 협의체로서의 다양한 CSO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요 약간 분산되어 있는 시민사회 어떤 그 활동들을 어떻게 묶어나갈 것이냐 그리고 시민사회 민간협력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코이카가 지원하고 있는 이쪽 예산 시민사회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또 하나의 지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발전재단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 있고 저도 여기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꽤 오래전부터 이제 노동 조건이라든가 노사관계 제도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연평균 8억 원인데 이건 코이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오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당연히 국제기술 사업에 대한 일종의 프라이어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굉장히 그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국이 민주주의원제 템플릿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섹터에 다 만족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제도 개선, 정책 개발과 같은 공공행정과 같은 정책에 관련된 것에 큰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는 것. 첫 번째는 아직 저희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경험 그리고 한국의 그 민주화에 대한 또 성공적인 얘기들 그리고 노하우들을 정말 담아내고 있는가 그런 연결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아직까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 분절적인 것을 어떻게 잘 통합 관리할 것인가가 하나의 그 정책적인 백그라운드로 문제 백그라운드로 저희가 제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유 방식은 지금 공유 방식에 대한 정리가 조금 약간 약하긴 한데 지금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준을 잡아 정리했습니다. 그 개발 컨설팅, 국제기구와 협력, 민간 협력은 대부분 이제 시민사회와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 봉사단 파견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무상 뭐 코이카는 당연히 전체가 무상 원조니까요. 그리고 인도적 지원, 연수직 초청 사업 프로젝트 가장 큰 건 프로젝트입니다. 개별 사업이죠. 개별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을 하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연도별로 봐도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지금 다변화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프로젝트 베이스와 연수생 초청 사업 그리고 이제 개발 컨설팅이 소위 얘기하는 국별 협력 사업입니다. 국가로 정해져 있는 파트너 국가가 정해지고 파트너 국가가 요구한 것에 근거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컨설팅을 기획하고 연수생들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별 사업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 원조 전달 방식이 거의 한 70% 이상 육박한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마이너하다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중에 하나의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소위 그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 특히 이제 언택 상황에 들어온 이런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멀티바이나 뭐 신탁기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민주화 경험과 한국의 노하우들을 국제기구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점차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 이제 그림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갖고 있는 지식 공유 사업, 특히 KSP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재부와 KDI가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경제 성장에 관련된 어떤 한국의 지식 경험을 만들고 있고 모듈화시키고 있었죠. 근데 이제 민주화라든가 정치 발전이라든가 아니 선거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지식 공유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과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여기서 저희가 하나의 토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한계와 대응 전략을 한 8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과 협력을 통한 국내 제도 정비와 지식 네트워크 구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분절적으로 간다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랩 될 수도 있고 서로 이제 에너지나 여러 가지 노하우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뭔가 파편화되고 있었던 이런 소위 민주주의 원조 관련된 액티비티들을 좀 모을 수 있고 개념화도 통일화할 수 있는 그런 학계와도 연결시키는 일종의 멀티플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범정부 차원에서 민주주의 원조 전략도 지금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외교부에서 나왔던 과장님 말씀도 요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원조 전략은 무엇인가? 효과적인 민주적 거버넌스, K 어떤 디모크라시 에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글로벌 규범과도 연결이 잘 되고 한국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기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재정 지원입니다. 굉장히 재정 지원이 포이카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들이 지금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이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작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묶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첫 번째는 뭔가 기금을 만들 수 있는가, 그 기금이 민간이 관리할 수 있는 꼭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걸 통해 가지고 재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 2011년 올해 5월 달에 아세안 인권기금법이라고 하승영 의원이 지금 발의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얀마를 대상으로 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는 일종의 한국 민주주의 기금 내지 재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용조 박사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경험을 좀 분절화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통계 자료인데요. 통계 자료가 제가 계속 요번에 분석하면서 너무 혼동됐어요. 그러니까 기관마다 통계치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통일화되지도 않았고 서로 공유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연동 체계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지식 네트워크나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KSP 관련된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가장 지금 적합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는 코이카가 운영하는 딥인 것 같습니다. 그 딥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 원조 경험을 하나의 서사로 만들어가는 작업, 모듈화 작업들이 같이 동반되면 좋을 것 같다는 것. 일곱째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남았는데 멀티 스테이크홀더가 중요하다. 뭔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스테이크홀더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 의회가 또 국회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통로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SD16을 말씀을 잠깐 드리고 특히 국제기구와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장치들. 국제기구가 지금 뭐 멀티바이라든가 신탁기금도 있지만 사실상 국제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걸 묶어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외교부나 포이카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시민사회나 아니면 이런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분을 넘긴 것 같으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균 교수님.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자는 앞서 소개해드린 유웅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 발표문은 뭐 따로 장기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우리 김태균 교수께서 여러 가지 연관 자료를 토대로 그리고 기존에 이거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그 의미하고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 관련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보기 편하게 좀 PPT로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그 제목은 한국의 민주주의 지원 활성화 입법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은 한국의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인식이 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한국의 국적 위상이 제고했기 때문에 부응해서 해야 된다라든가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뭐 개대국의 발전 경로와 방한 모색에 유용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긍정론을 대두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신조노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외부에서 했을 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일각에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일부 이제 민주 지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학계나 이제 정책 결정자를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나 상황이 이런데 어디 가서 민주주의를 가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거에 나서는 거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민주주의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첫 번째는 앞에 그 발표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지원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파편적으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홍콩과 미얀마 민주화운동에서 뭐 한국의 경험이 그 언급되기도 하고, 또한 한국에서 좀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재 목소리가 그 언론이나 방송에 부각되면서 그럼 한국도 남들을 뭘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좀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좀 공식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입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그 입법을 할 경우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통합성이라든가 체계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특히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법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권이 바뀌거나 뭐 의회가 바뀌거나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원 규모의 확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뭐 재단이라든가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만듦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민주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업이 된다면 그 관련 단체나 기관들도 그 재원을 확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위한 재원을 좀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다음 또 하나 좀 입법에 의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까지는 국제개발협력이나 다른 사업들이 많았지만 민주주의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연 민주주의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연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현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국내 민주주의 역량 배가입니다. 앞에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하다 보면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어떤가, 과연 민주를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성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되고요. 또 하나 뭐 시민단체, 개인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입법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국제개발기본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 보면 기본 정신과 목표 제1항에 그 민주주의 증진을 추가하고 제2항에 관련 목표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은 국제개발협력법을 통해서 민주주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해 법령에 또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종합 시행계획에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명시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앞에 말씀드렸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그것을 좀 특화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또 하나는 나름대로 좀 전체 통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존 틀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의미가 되겠죠. 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것을 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제가 보건다는 이거는 나름대로 좀 추진해볼 사안이 아닌가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뭐 발표에서 얘기했던 민주지원 관련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하는 법률을 이제 제정하는 건데요. 이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주의 지원 사업을 특화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특화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금이나 재단에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법을 만들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민주주의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혹시 분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당연히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그 지원 관련 기금이나 재단을 할 경우는 기존 사업이나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사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가를 정확히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럴 때만이 국회 논의할 때도 좀 더 편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물론 이 법을 만들 경우에는 재정법이죠. 이럴 경우는
신규 기금 설치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이제 기금과 관련된 거는 나름대로 제반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경우, 다시 말해서 이 기금이나 재단할 경우의 문제점은 민주주의 지원 사업의 통합성, 아까 뭐 예를 들면 뭐 지식 네트워크 구축이나 민주주의 지원 전략들 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관이나 조직들이 관계를 서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 예를 들면 전체 종합 정부 조직 내에서 어떤 위기 질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 질서에서 과연 이런 재단이나 기금이 그런 다른 정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주도해서 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굉장히 그 재단이나 기금이라는 것이 위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중앙정부의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인 것을 플랜을 잡는 데는 기금이나 재단에서 나름대로 그걸 수행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으로 해서 민주주의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 말했던 관련 재단이나 기금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발표에서 제시한 방안을 통합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두 개의 지금 법이 한 3, 4개가 같이 동시에 개정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방법과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제도나 사업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나름대로의 논의를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다음 것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입법 방안을 만들고 입법화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입법 과정에 미치는 변수가 뭐가 있냐? 이거는 아마 일반적으로 이쪽에 연구하시는 분들 다들 알겠지만은 여론도 중요하고요. 여야 관계도 중요하고 국정 과제나 국회 내 의제 우선순위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관련 부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그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논란되는 그 뭐 추진체계 통합 얘기하지만 사실 관련 부처들이 반대게 안 돼요. 법을 만들고 싶어도 의원들이 하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관련 사고나 사건,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또 중요하겠죠.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표받을 관심과 영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법안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는 그 대표받을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관심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면서 제 단계별로 진행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20대 국회에 보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을 21,594건 중에 6,608건만 통과됐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출한 것 중에는 1,094건 중에 738건. 그래서 제가 보는 데는 민주주의 지원 관련 법안의 경우에도 제반 변수에 따라 장기화되거나 또는 많은 법들이 그렇지만은 임기 만료에서 그냥 폐기되는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을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입법 전략이라는 것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입법 순서와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통해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2013년에 개정된 건데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의 기본 정신에 장애인의 인권 향상이라는 것이 포함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위해서 그 관련 시민단체가 굉장히 열심히 움직였어요.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발의했던 게 그 모 의원이 발의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세미나에도 계속 참석을 했었고 전문가 간담회도 했고 저도 많이 설득을 했었고 그 과중에 장애인 단체가 오면서 이것도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하나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4개월 가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그 재단인데 그 북한 및 해외 보건 의료 분야하고 재동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 보장인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설립에 대한 제정이었습니다. 이것도 약 5개월 걸렸는데 이것이 빨리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미 이 사업들은 기존 단일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독자적 사업으로 나름대로 좀 체계화시키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를 수 있는 것이 이제 빈곤 퇴치기여금 설치를 위한 제정안인데 이건 아마 여기 국제개발협력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이것도 한 2개월,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국제협력단법에 있던 사안을 빈곤퇴치기여금이라고 하는 법으로 바로 만들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걸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사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화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단기화 처리될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재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단기간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은 단기화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정책적인 것이 나오고 입법 전략이 나오고 그거에 따른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수반될 때 아무래도 그것이 체계될 수 있는 법으로 장립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흥조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 연구에서 계속 입법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도 좀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제가 좀 지나간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국 민주주의 재단은 국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프레지던트가 한국 올 때마다 한국의 국회에서 좀 NED 같은 재단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도 만나보시고 했는데 관심들을 굉장히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재단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관련 부처, 그다음에 그 대표 발의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국회의원들을 외국의 컨퍼런스에 모실 때도 누가 이렇게 그런 민주주의 지원에 관심 있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토론 시작하기 전에 이런 뭐라 그럴까 국회 내 코커스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조금 활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 몇 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요즘에 그 민주주의 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별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지금 저기 이성훈 이사님께서 남들을 움직이셔서 하태경 의원하고 접촉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하태경 의원은 나름대로 이것의 의의를 갖고 움직이고 계신데 이제 문제는 그 배경에는 약간 보수적 입장에서 북한 문제도 약간 고려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국제개발협력이나 이번 제너럴한 거는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기타 의원들이 관심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민주주의 지원에 대해서 뭐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이것에 대한 의견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지금 대선도 있고 내년에 지방의회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가 지금 국회에서 거의 논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세밀하게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느 분이 그렇다라고 제가 지금 그 추천해드리거나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께서 좀 나서야 되겠네요. 지금 7분의 토론하실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토론은 박지연 전북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박 교수님께서는 주로 이제 국제 정치 경제하고 북한 동북아 연구를 해오고 계십니다. 박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 박지연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연구 관련된 연구 모임에 오늘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사실 맥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김태균 교수님이 주신 페이퍼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고 제가 조금 들었던 고민들과 그리고 혹시 기여가 된다면 대응 전략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주신 페이퍼를 열심히 읽어보니까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ODA를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가 대충 그림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에 참 도움이 많이 돼서 잘 읽었고요. 궁금한 것들이 중간중간 생기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냐면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연구하거나 다룰 때 드는 고민들과 사실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이 민주주의 ODA도 결국은 ODA의 하나의 그 섹터, 하나의 이제 서브젝트가 되는 건데 수원국의 니즈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왜 이 니즈를 한국에게 요청을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서두에 보면 최근 들어서 민주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그림이 잡혀야 이제 뭘 할지도 사실 우리는 니즈에 기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파악을 조금 자세히 해 주시면 조금 이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수원국의 니즈만큼이나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지도 중요한데 지금 소개해 주신 형태로 봐서는 일종의 템플릿에 어떠한 것들이 이제 끼어 들어가고 있고 하는 것들은 이제 대략 그림은 그려지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세계 공용어처럼 우리 모두 다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템플릿 안에는 사실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경험이 어떻게 녹아 들어갔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구상, 그런 그림,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조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가 이 민주주의 개발협력과 관련해서 수원국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뭘 딜리버리를 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지가 조금 소개가 된다면 이제 큰 그림, 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뭘 했는지는 좀 보이는데 누구한테 했는지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 혹은 뭐 대상국, 그래서 가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성공 사례 혹은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조금 담아주시면, 일종의 지금 페이퍼는 다양한 변수들의 현황들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있다면 이런 변수들의 조합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요. 어느 나라 가서 어떤 종류의 시민사회 지원 활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왔는지 이렇게 파악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사실은 원조가 지속 가능하려면 아까 계속 말씀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효과가 나타나야 지속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체계를 갖추는 문제, 재원이 확보되는 문제들은 사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인데, 일단 우리가 현재까지 해온 이 민주주의 ODA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리가 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고민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전반적인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해왔던, 이제 김태균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던 내용들을 보면 뭔가 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하는 게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바탕으로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개발협력 최근에 연구를 하면서 우연히 그 KSP 사업 관련해서 이제 저는 코이카는 아니고 KDI 사업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원국의 니즈랑도 저는 이제 그 스토리를 맞춰보려고 고민 중인데 이 수원국이 어떠한 그 분야, 어떠한 종류의 원조의 필요를 보일 때 그 이유가 뭘까? 감히 이제 몇 년 되지 않는 그런 짬의 느낌은, 사실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목적이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드물게 이제 뭐 홍콩이나 미얀마나 드물게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한 전수 혹은 공유를 니즈로 밝힐 때에는 그것에 딸려오는 다양한 베네피트를 기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ODA라는 것을 그 바운더리 안에 가둬놓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실제로 수원국이 정말 원하는 게 제도 그 자체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인 베네핏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사실 KDI의 KSP 사업들은 G2G 사업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조 원조 사업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워딩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그 섹터들을 살펴보시면 노동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부분의 정책이라든지 전자정부라든지 굉장히 민주주의의 테크니컬리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제도와 기술들을 이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상대 정부에서 원한 니즈를 바탕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현재 하고 있고 민주주의라고 명명하고 있진 않지만 민주주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좀 잘 모아서 이것들을 엮어서 스토리로 만들어 보는 것도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모듈을 만들 때도 이러한 형식의 접근들이 훨씬 수원국에게는 어트랙티브할 것 같고 수원국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도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ODA 사업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제도나 어떤 정보나 기술을 공유하는 사업들의 형식이
양자보다는 아까 김태균 교수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다양한 파트너십이 이렇게 인볼브가 돼서 확장하면서 효과를 높이는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뭘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렇게 양자관계 민주주의의 딜리버리보다는 이제 플랫폼 성격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뭐 정부 행위자, 비정부 행위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들이 같은 이 스테이지에 모여서 플랫폼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민주주의 ODA를 좀 이렇게 한국형 이렇게 만들어서 좀 추진을 해보는 것들도 전략에 조금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국의 수요를 듣는다는 건 중요한데 누구한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부한테만 듣지 말고 시민사회 조직에 물어보면 아마 부패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부패 얘기는 안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은 김용택 서강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동택 교수님. 네. 네. 제가 김정 교수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해서 복잡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된 이야기들을 비교적 잘 정리를 해 주셨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론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조금 좀 아쉬운 점들을 좀 부각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다가 이제 이수종 교수님께서 좀 혼내시는 바람에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한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초반의 부분이 좀 정리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틀에 따라서 이렇게 원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선거제도, 국가기관, 그다음에 NGO, 이렇게 시민사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그것을 각각 이제 수행하는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테이블을 잘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그냥 지금까지 한 거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이제 들었던 부분은 사실 이제 품을 많이 들여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 혹은 한국의 원조 사업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하셨는데 결국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일단 이런 재정 투입 예산이라는 것이 좀 형편없더라. 결국은 이 이야기가 이제 김태현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기술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데리고 와서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 민주주의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선거제도의 투명성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좀 향상, 전자정부 이런 형태의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했지만 그나마도 대단히 전체 비중에 비춰보면 굉장히 적다 이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업을 게다가 이제 거기에다 민주주의라는 부분을 이제 딱 집어넣고 포퓰리즘으로 딱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형편없이 이제 비중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평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인권 그 다음에 선거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투여를 했지만 이게 잘 안 되던 절대적인 일단 부분이 적다, 재정 지원이 적다, 예산 규모가 적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조금 이런 현실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포션 자체를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접근도 좀 현실적으로 조금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ODA를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좀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아까 그 니즈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부 대 정부 수요에 따르는 공급 이 원칙으로 이제 그 ODA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 발굴의 대부분의 이제 니즈를 제기하는 부분은 이제 수원국의 정부가 주로 될 것 같고요. 수원국의 정부가 민주주의하겠다고 그 요청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ODA 대상에서 국가 대 국가, 그 다음에 니즈에 중요한 타깃이 될 수 있는 그 시민사회 부분으로 조금 이제 그 제도적인 그 확산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니즈를 우리가 이제 할 때 정부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제 비정부 기구나 이런 부분들 좀 대상으로 하면은 그 니즈가 굉장히 굉장히 다른 차원의 니즈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요구도 제도적인 어떤 그 방침의 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일종의 이제 그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한국의 ODA의 그 제도적인 수행 과정에서 좀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지식 공유라는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델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모델링은 좀 그렇지만 한국의 경험을 잘 정리하고 확산시키는 뭐 그런 작업의 중요성은 이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를 컨센서스를 이루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방안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첫 번째는 이제 그 민주주의와 관련한 논의들은 국회 차원에서 한국의 그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법제가 한쪽에서 지금 계속 제가 보기에 한 8차에 걸쳐서 발의가 됐는데 다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의 그 민주주의의 시민 참여형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 모델을 민주주의 경험을 시민들이 이제 공유하고 이제 독일의 이제 민주시민 정치교육원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드는 그것을 통해서 그 틀에서 제가 알기로는 독일은 해외 ODA까지도 정치교육원이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액터들로는 시민들도 있지만 동시에 정당들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독일의 여러 가지 재단들 이런 재단들은 다 이제 3인당, 기민당에서 에이전트로 좀 나와 있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교육원 산하에서 자금을 대고 그 자금이 각 정당에 들어가고 정당이 자신에 맞는 민주적인 정치 교육을 위해서 한국에도 지부들을 파견하고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법제를 고려할 때 첫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제개발협력법에 따라서 민주적인 민주주의 ODA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정치교육원 혹은 이제 민주시민교육 한국은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전통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민주시민교육원과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내부적인 민주시민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적인 ODA로까지도 이렇게 조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제 그런 민주주의에 관한 입법을 고민해 본다면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이 합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선거 제도 그다음에 전자정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일종의 하드웨어 전통적으로 이제 뭐 원장이나 아니면 외교부는 어디 자금을 투입해서 하드웨어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맨파워, empowerment 이런 교육은 이거는 투입해가지고 효과가 바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기 내에 뭔가를 또 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서 굉장히 또 이렇게 꺼려하는 그 지원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기적인, 단기적이거나 혹은 중기적이거나 하는 평가 모델을 개발해서 이게 이제 그 원장이나 아니면 이사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행정부의 관료들이 바뀌어도 장기, 중장기, 중기적인 어떤 효과를 낸다는 이런 효과성을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좀 마련을 해서 접근을 하면은 소프트웨어적인 그 ODA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이제 환경을 좀 조성하는 그런 그 전략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뭐 민주주의 교육원 해가지고 진짜 하라 그러면은 지금 하는 그 방식으로는 거기까지 민주주의 교육원을 짓지 그게 교육 프로그램을 짓지 그러니까 그 인풋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뭐 이름만 있는 그 교육원들이 쫙 이렇게 그 여러 나라에 만들어질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민주 인권과 관련된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들은 별로 힘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 ODA 관행에 비춰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그 강조를 어떻게 하면 좀 제도적으로 그 눈에 띄게 할 수 있는가 이러면은 조금은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의 그 CSO들에게 그 프로젝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현지에 또 맞춤형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재정적인 포션도 조금 그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김동택 교수님을 정확하게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지금 서강대에 계시고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연구교수도 역임하셨고 또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정치사이십니다. 네, 지금 김동택 교수님께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하나의 필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개도국, 수원국, 민주주의 교육국도 할 수 있다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송영훈 강원대 교수님을 모실 텐데요. 송 교수님께서는 강원대 강원연구원 원장도 지내셨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분쟁과 평화, 난민, 개발협력 등입니다. 송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김태균 교수님 정리해 주신 거하고 또 이제 우리 유흥조 박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것은 사실 저희가 숙제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지만 제도에 대해서는 참 많이들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민주주의 지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선거 뭐 지원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돼 있고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것을 프레임을 잘 잡기 위해서는 어떤 사례들 대표 사례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제가 뭐 8월 이 초안이 나오기 전에 난민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 사업들 대표적인 사업들을 좀 정리해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곧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난민 캠프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과연 민주주의와는 이제 떨어진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김동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임파워먼트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의 그 난민 캠프, 미얀마에서 건너와서 있던 그 난민들에 대한 캠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게 우리나라가 거기에 많은 자금을 투입한 건 아니지만 일종의 그 시민단체들이 주로 했죠. 시민단체들이 주로 거기에 난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캠프를 교육 시스템을 갖췄는데 이게 요즘 어쨌든 난민 캠프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난민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체계를 갖췄는데
오히려 태국 안에서 또는 미얀마 안에서 그 더 좋은 교육을 받겠다고 난민 캠프로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이제 하면서 어쩌면 다른 그 단체 개발 협력이 그 뭐 주변의 댐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부분 그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물론 그 안에 그게 교육 부분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것들이 민주주의 지원과도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엮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이제 케냐의 난민 캠프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도 소말리아 난민들이 한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소말리아에서 왔는데 2세대들이 거기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소말리아에 가보지도 않았고 가고 싶지도 않고 단지 케냐의 시민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 정부는 그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해체 위기에 놓여 있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게 고등교육 시스템, 직업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국의 시민단체와 많이 협력에게 요청을 했었던 걸로, 물론 다른 세계에 요청을 했지만 한국에도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 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교육의 이제 인도적 캠프 위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교육 분야에서 인파워먼트 또는 지역 사회와의 어떤 갈등 해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교육을 통해서 해결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아까 태국의 케이스를 좀 우리가 프로모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하나는 요즘 그 UNHCR에서 하는 좀 많이 그 공동 시장 마켓, 그 공동 커먼 마켓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굿네이버스가 탄자니아에서 했던 것을 벤치마킹하고 그 난민 캠프와 정주민 사이의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난민 캠프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정주민들이 반발을 하면서 갈등이 커졌을 때, 그것을 굿네이버스가 공동 마켓을 그것을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게 너무나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탄자니아 정부가 이제 부담이 될 정도로 좀 잘 되니까 이제 그 사업이 멈춰주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게 방글라데시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됐거든요. 이제 굿네이버스를 뭐 우리 한국의 사업을 한국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또 한국 기반으로 된 거라면, 발전한 NGO라면 우리가 그것도 끌어안고 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이주민과 정주민들 사이의 갈등 해결 또는 그런 방식의 또 새로운 프레임, 패러다임이라고 뭐 패러다임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것들이 민주주의 지원과 어떤 테마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드웨어나 제도적인 지원은 너무나 너무 뻔한 건 뻔하다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아우르는 한국만의 민주주의 지원의 경험을 프로모션 하려면 그 관련된 대표 사례들이 지금 정리된 거에 조금 더 많이 녹아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뭐 선거 제도도 우리가 어떤 제도를 언제 어떻게 했는데 그것의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그건 조원빈 선생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민 캠프에 대한 지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아프간 390명이 진천에 와 있어서 국내에서부터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토론은 장은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장 박사님은
이제 연대 고대에서 강사를 하셨고 이제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개발, 국제인도적 지원, 난민학, 젠더와 개발입니다. 장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은아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요 메모해 놓은 걸 조금 봐야 돼가지고요. 그걸 잠깐 좀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고 또 외부에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또 발표도 많이 듣고 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저는 이 원고를 받아보고 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이더스의 손이시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로 많이 논의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어쨌든 초안이라고는 하시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요거를 토대로 이제 오늘 같은 회의를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앞에서 이제 토론해 주셨던 분들이 이미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고 또 제가 또 새로이 제안 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요걸 초안을 주신 것을 읽고 그리고 오늘 저기 유흥조 박사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거 논의하면서 계속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이숙종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궁금했고 지금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오늘 좀 여러 가지 사안을 역시 현장에 그 국회에 계신 분께서 되게 그 전략 같은 것도 잘 제시해 주셔가지고 너무 저는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요거를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아까 김동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아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민주주의 원조라는 것이 결국 하드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길러낸다는 표현은 그렇고 사람을 인파워한다는 아까 이제 우리 또 교수님께서 우리 송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런 측면인데 실은 이제 저는 이 맨파워를 다루는 부분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 논의 가운데서 왜냐하면 동남아 여성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이제 한국의 정책들을 공유하고 어떤 민주주의 경험도 당연히 경제 발전 플러스 사회 발전 이런 걸 공유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분야가 뭐냐면 이게 결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없는 거고 이게 참 장기적으로 봐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코이카랑 이제 대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뭔가 계속 단기적인 성과 지표를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독일의 원조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여성 운동을 우리나라 안에 있는 여성 운동을 지원을 했고 여성 시민 단체들을 지원을 했을 때 1년 후에 포럼 몇 개 했나 그 여성 단체들이 1년 후에 뭐 몇 명이 연수를 받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여성 분야에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제너러스한 펀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일일이 모든 거 영수증 붙이고 막 매해 막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고 그 기금을 그 돈을 이제 원조를 받았을 때 굉장히 여기에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자유롭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느꼈던 게 어쩌면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 원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런 시스템을 심는 작업 플러스 어떤 맨파워를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일 때 이게 결코 단기적인 걸로는 우리가 알 수 없겠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냥 이 코이카의 연수 프로그램의 로고이기도 한 씨앗을 그냥 심는 일. 그리고 그게 나중에 누가 거둘지 언제 거둘지 실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뭔가 이런 장기적인 관점이 특히 민주주의 원조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표 얘기도 하셨지만 과연 어떻게 지표를 잡을 것인가도 이것은 이제 추후에 더 고민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려운 작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저도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는 것인데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다라는 한 국가에 한국이 이제 지원이 들어갈 때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고 그리고 무상 안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민주주의 원조를 이제 뭔가 개념을 잡아가고 하려면 그 한 국가 내에서
우리의 원조가 하모나이즈 돼야겠다. 그러니까 이 디모크라시 에이드라고 했을 때 여러 컴포넌트들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박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KDI에서 하는 건 뭐 노동 정책을 통해서 이미 약간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민주주의 원조의 요소들이 나중에는 한 그림으로 하모나이즈 돼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원조들 서로 컨플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지금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제가 사례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은 우리나라, 아까도 이것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지만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금 뭐 어느 국가도 완성된 민주주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도 지금 변화하면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무빙 타겟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도 발전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또 고려할 수 있을지, 그런 그냥 생각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잠깐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박사님. 먼저 이 유사한 모임에서 한국 분이신데 아프리카 원조에 관여하던 단체에서 일했던 분이 굉장히 그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중시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개발협력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현지의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말씀하는데 전 전적으로 옳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용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반부패, 여성 인권, 언론 자유 이런 걸 말하는 현지인이나 현지 단체들하고 좀 더 이렇게 관여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네트워크가 없으면 이미 들어가 있는 국제적인 단체에서 다리 높이를 통해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용감하셔도 되겠다. 너무 이렇게 방어적일 필요는 없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토론은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조 교수님은 이제 켄터키대도 계셨고 미시간 주립대 연구교수도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 정치, 정치 행태, 민주주의, 신생민주주의 국가 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태균 교수님과 이용조 박사님, 특히 김태균 교수님 뭐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은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이용조 교수님도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의 제 경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숙종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민주주의, 특히나 그 정치 제도 쪽에 관심이 있고요. 신생민주주의, 특히 아프리카의 민주주의가 관심이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마다가스카르가 그 인도양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선거 그 오브저베이션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 가게 된 이유가 그 한국이 거기 선거를 하는데 펀드를 댄 거죠. 그러니까 한국만 된 게 아니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다 돼 있는데 한국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으로 저희들이 선거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우연찮게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선거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간단히 투표만 하고, 물론 뭐 선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이 선거라는 게 단순히 선거만 하는 게 아니고 선거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선거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폴스테이션도 특히 뭐 마다가스카르는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엄청 넓거든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땅은 넓고 인구는 많지 않은데 그래서 더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그 비용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거기에 원조를 받는데 한국이 또 우연찮게 참여를 하는 건데, 상징적인 것은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선거에 펀드를 댔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다가스카르에 그 선거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정치가들도 되게 그런 것들을 높이 사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되게 프라이드가 생기더라고요. 일본이나 사실 뭐 아시겠지만 중국은 전혀 그런 데 관심도 없고, 일본도 사실 하는데 그 일본도 그런 민주주의 원조와 관련돼서는
뭐 전 동남아는 잘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 관련해서는 별로 지원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국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기여하는 것들이 하나의 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물론 뭐 다들 동의하겠지만 한국이 뭐 퍼펙트한 데모크라시가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있고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는 좀 더 성공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도 성공적으로 해서 이게 되게 큰 그러니까 사례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민주주의 원조에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이 사실은 뭐 그러니까 유럽에서라든가 미국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이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학문적으로나 개발협력 사회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이 뭐 1980년대 말 그러니까 제3의 민주화 물결 하면서 하는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SEP 여러분 알겠지만 스트럭처럴 어저스트먼트 플랜 같은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성공적이지 않다. 즉 개발 협력이라든가 그런 지원들이 성공적이지 않은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하다가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조라든가 좀 확장해서는 거버넌스 문제까지 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민주주의 원조하면서 되게 프라이드가 있고 성공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셀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 김태균 교수님의 이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한국은 그 이거버넌스라든가 공공행정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한국에서 제공한 그런 이거버넌스의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가 과연 긍정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버넌스라는 거하고 민주주의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이게 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정권 교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이거버넌스 같은 경우에 그런 정치적인 것들 상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제쳐두고 이제 정부의 그 효율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정부 여당에 대한 되게 지원으로 오게 되고 정권 교체가 어렵게 하다 보면은 아까 이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그 제가 연구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정권 교체를 하는 나라와 정권 교체 없이 계속해서 선거를 하는데 계속해서 한 정당이 집권하는 나라를 보면은 부패 수준이 확연히 다릅니다. 즉 우리가 이거버넌스 같은 것들을 하더라도 사실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거버닝의 효율성을 높이고 뭐 부패도 줄이고 그러는 것인데 사실 정권 교체가 없이 하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부패가 심한데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그런 이거버넌스 프로젝트가 과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패를 감소시켰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 보진 않았는데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는가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민주주의 하면은 견제와 균형이고 이제 대부분의 신생국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행정부가 되게 강하고 입법부나 사법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지원 여기도 포함이 됐지만은 또 하나는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데 저는 또 하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펀드도 많지 않고 물론 모델을 개발하겠지만은 지난번에 그 어느 선생님이 발표했는데 사법부 개혁을 하는데 베트남에 가서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거기에서 사법행정 체계를 개혁한다고 했을 때 과연 사회주의 국가 일당 체제에서의 사법의 독립이라는 게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의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주의의 심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사회주의 국가 일당 체제 국가에서의 사법부의 독립이 과연 의미가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에 민주주의 원조로 하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지원이 얼마나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서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타겟을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되 그래도 조금은 다당제 선거를 정기적으로 하고 정권 교체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 그런 신생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은 좀 더 의미 있고 그런 그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 업적에 대해서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 업적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원을 해주는 국가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 성장과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은 최현진 경희대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텐데요.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한국 유엔체제 연구이사를 역임했고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 내전,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웨비나를 할 때 요새 굉장히 반가운 거는 아프리카 연구자들이 참 찾기 어려웠는데 지금 최현진 교수님도 그렇고 조원빈 교수님도 좀 마다가스카르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연구팀의 KDI 이인복 교수님도 가나였던가요? 많이 말씀하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자, 다음에 그럼 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는데 좀 다른 잡음이 약간 들어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에 대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바깥에 있어가지고요. 양해를 구합니다. 네. 저도 오늘 김태균 교수님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웅조 박사님 이렇게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입법 과정에 대해서 발표해 주셔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저도 다른 선생님들과 되게 마찬가지로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민주주의 원조의 성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어떤 분석이나 언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 성과 분석이 주된 부분을 차지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은 적어도 한국의 그동안 가장 주된 분야가 행정제도 개선 분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행정제도 개선으로 가장 많은 원조를 지원했던 적어도 나라 한 3개에서 5개 정도 나라를 우리가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서 원조를 해오면서 과연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대략적인 어떤 통계 자료는 한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표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그리고 조원빈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정권 교체와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이제 제도 개선이나 민주화 관련해 갖고 이제 많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면서 수많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인덱스를 봐왔는데 제가 솔직하게 그 Variety of Democracy 프로젝트 여기서 만들고 있는 그 지표보다 좀 더 구체적인 걸 사실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요 VDEM 프로젝트에서 어떤 거버넌스에 관련된 지표를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개 내외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지표를 보게 되면은 어떤 평등과 참여와 선거 제도와 어떤 행정의 어떤 투명성 이걸 포함해서 입법과 사법까지 포함된 굉장히 구체적인 수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표들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은 현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지표 중에 굉장히 가장 구체적인 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주요 수원국들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원조를 했던 것 같은 국가들 사이에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적어도 실제로 그와 같은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간략한 어떤 그래프나 어떤 간략한 통계 같은 거를 갖다가 적어도 한 장, 2장 정도 보여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지원해 줬는데 오히려 이 제도가 후퇴하거나 사실 이렇게 아프간이나 미얀마 같은 굉장히 권위주의를 회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 모습이 보이면 굉장히 곤란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그동안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저의 그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아까 무슨 제가 여기서 그 다별량 회귀 분석하자는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절화에 대한 그 언급이 이 보고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원조 프로젝트를 우리가 어떤 분석함에 있어서 그
어떤 항상 우리가 주요 CRS 프로젝트에서 보여지는 그 섹터별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또 나누어서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저 분야별로 섹터별로 우리가 나눠서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접근 자체에 그 분절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섹터를 이렇게 항상 나누어서 이렇게 트렌드를 보게 되다 보면 언제나 이렇게 분절화가 눈에 띄고 그것이 이제 강조되고 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섹터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좀 접근하게 되면은 사실 하나의 컨텐츠로 굉장히 여러 개의 섹터를 아우르는 어떤 컨텐츠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RS 거기 분류 중에서도 멀티 섹터, 크로스 커팅 그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의 사업이지만은 굉장히 여러 개의 섹터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융합적인 프로젝트들.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저는 ICT와 같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지었던 우리가 한국만의 비교 우위, ICT를 통해서 제도 개선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을 그러니까 섹터별로 나눠 보게 되면 굉장히 분절화가 부각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융합적인 측면을 많이 부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ICT가 똑같은 기술이 한편으로는 어떤 투표와 개표 과정, 어떤 선거의 제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어떤 뭐 조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어떤 부정부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같은 통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이와 같은 우리의 컨텐츠를 통한 어떤 융합적인 측면을 좀 더 이 보고서에 좀 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 교수님은 앞서 조 교수님보다 ICT나 이런 전자정보, 전자적 관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은 이성훈 코이카 비상임 이사님이시고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그 글 잘 읽었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들을 좀 이렇게 일목요연에 볼 수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잘 마련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약간 저는 약간 혼돈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목이 글로벌 서사로서의 함의라고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은 앞에 조금 있고 뒷부분을 가게 되면은 어떻게 민주원조 잘할 건가 이렇게 뒷부분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랑 내용이랑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이숙정 원장님 얘기했지만은 NED에서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 제목으로 그 NED가 요청했다는 거 뭐냐면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저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지만은 NED 입장에서는 한국이 좀 국제 민주주의에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를 좀 자율적으로 해석을 해서 미국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자발적으로 안에서 좀 나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여기 좀 담겨져 있지 않나. 맞나요? 제 얘기한 게? 제가 이해한 게? 맞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NED가 아니라 NDI입니다. NDI, 네. 예, NDI,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헷갈린 거는 이게 그 서사로서의 함의를 쪽에 할지 두 가지 엄청난 거 망고대인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배경으로 제가 몇 가지 이제 쭉 들으면서 생각 들면 첫 번째는 이게 2021년에 하는 거잖아요. 이런 비슷한 연구가 2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 2021년에 국제민주주의 담론은 엄청나게 지형이 변화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좀 반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의 민주주의 서사는 과거로부터 기인한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두 페이지 보면 정리를 아주 압축적으로 했잖아요. 식민주의,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빈곤, 그다음에 민주화. 이게 핵심 네 가지 키워드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른 개도국가 예를 들어서 차이, 그래서 비슷한 나라들 있잖아요. 주변에 대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팔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할 수 있고 뭐 몽골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나라들의 그 민주화 서사랑 뭐가 다른가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공화국으로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미국식 민주주의 서사, 유럽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 서사랑 그다음에 뭐 어디가 다른지 그거에 대한 좀 있어서 그래야 한국적인 특성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특성은 하나가 아니라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됐다라는 거잖아요. 식민지 경험도 했고 전쟁도 있었고 혹독한 빈곤도 있었고 군사 독재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싱가포르 얘기하게 되면은 사실 경제 외교는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복합이 돼 가지고 골고루 식민지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전쟁도 물론 지금 여전히 분단이지만은 갈등 관리가 어느 정도 해왔고 그다음에 빈곤에서 OECD 갔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가고 이거를 좀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내러티브가 좀 필요하지. 그래야지 한국적인 특성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그 국제민주주의 담론은 지금 이거를 어느 수위로 정해야 될 것까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은 여기서 D10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조 바이든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하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회의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이거는 코이카 프로그램 정도로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수위가 가장 높게 올라가면 지정학적으로 국제 정치에서 굉장히 상위 규범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안보와 함께.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그 외교부 수준에서 논의할 거냐. 그러니까 이 외교부에서 국제기구들 있잖아요. 뭐 민주주의 공동체도 있고 인권이사회도 있고 하여간 민주주의를 다루는 외교부의 정책 수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좀 내려와서 원조로 돼가지고 코이카 수준에서 다룰 거냐. 아니면 더 내려와서 코이카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준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민주화기념사업회라든지 5.18 재단이라든지 또 그 순위들을 좀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보여주는 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장기 전략을 하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한국에서 원조 기관 만드는 민주주의 분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하고 그동안 해왔던 거 보면은 아까 우리 그 유흥조 박사님 얘기했듯이 입법을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 요원하지만은 계속 그게 NED 방식. 저는 개인적으로 코이카가 이런 민주주의 원조의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코이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NED 모델이 NED 하는 방식은 약간 문제가 좀 많지만은 약간 그 모델로서는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교부 산하가 아니라 국회 산하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대적 독립성을 갖는 이런 방식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렇게 들어가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 있죠. 민기사라든지 아니면 5.18 재단이라든지 거기다가 기존의 제도에 펀드를 연결해서 하는 방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코이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뭐 16번을 좀 활용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코이카 연결해서 코이카를 활용하는 방식들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장단점과 필요성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하면은 좀 더 이거를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걸 목적은 이 담론도 만들고 내러티브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구체적인 뭔가 좀 그 양질의 실질적으로 국제민주주의에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면 그런 전략적인 방향들을 마지막에 7가지, 8가지 쭉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전략적으로 하면은 활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표현을 이렇게 읽으면서 워낙 뭐 저도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익숙한데 좀 일부러 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는 선진국 개도국가의 가교 역할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과연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좀 약간 한 번은 쓰긴 쓰는데 저도 쓰긴 쓰는데 한번 민주주의와 오늘날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좀 한번 좀 이거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우리 과거의 민주주의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4.19가 있고 그다음에 10월 16일 부마 항쟁이 있고 그다음에 5.18이 있고 60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촛불 항쟁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거 다 과거 얘기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제민주주의 현안 우리나라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 홍콩 민주화 사태 있었죠. 그다음에 태국과 미얀마 있었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 있었죠. 이 현재 진행되는 민주주의 큰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현재적인 얘기들도 좀 같이 갈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 맨날 우리가 쓰고 있는 가교 역할
그래서 과거로부터 했기 때문에 요 레토릭 가지고는 조금 물론 어느 정도 설명력은 있는데 이걸 좀 넘어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다면은 기존 거 정리에다가 영어로 하면 뭐 에디드 밸류라 그럴까요? 뭔가 좀 뭐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뭔가 제도적 변화와 개혁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민주주의 담론이 유홍조 박사님 잠깐 지적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북한하고 중국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아세안 인권 법안이 이제 살짝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그 법안 만들 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왜 아세안 법안이냐? 그냥 아시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 때문이었거든요. 중국 때문에 아세안이란 말이 들어갔고 민주주의라는 게 부담되니까 인권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모든 과정들은 북한 변수하고 중국 변수 이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 얘기하는 담론하고 실제 법제도로 갔을 때는 그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복잡하지만은 중국과 북한 변수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될지도 같이 이걸 다뤄야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법제도로 연결되지. 그거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은 계속 이게 따로따로 도는 그런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를 너무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문제의식 공유 차원에서 몇 가지 생각난 거 이렇게 공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연구팀은 개발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전체 그룹 중에 하나고요. 첫 번째 그룹은 한국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위기 국면에서도 복원력을 가지고 진화해 왔나 그 연구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과거사라든지 이런 화해 문제를 연구하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제도를 연구하는 게 있고, 이 팀은 조금 이제 개발 협력,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그렇게 특정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중심으로 여태까지 연구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발표자께서 이제 7분의 토론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다시 재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흥조 박사님께 부탁드리고 나중에 김태균 박사님이 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토론들을 워낙 또 훌륭하신 분들이라 좋은 일들이 많아서 아마 잘 이렇게 정리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구체화시킬 때는 아마 더 세밀한 논의가 있을 거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것을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다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숙정 교수님께서 남대로 그 국회하고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언급하신 게 있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하다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이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기금이나 재단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이게 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보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차기 의장단은 내년에 또 수립됐는데, 이분들이 주요 어떤 논의에 좀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는 큰 어젠다거든요. 그럼 제가 보는 데는 지금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떠나서 남들을 관심 있게 보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NDI 같은 어떤 기관을 그쪽에서 남들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한다는 건 결국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미동맹 설득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법이라든가 만들 때 좀 한미동맹이라는 맥락에서, 특히 민주주의와 관련된 한미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접근법을 쓰게 되면 남들을 좀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막연히 뭐 미국에는 NDI처럼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우리나라 민주화 부상했으니까 해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나온 게 무슨 기관 만들어서 펀드 따내려고 그러고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명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디렉션을 잡을 때도 남들 고민해 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한미 동맹이라는, 그다음 민주주의와 관련된 협력이라는 맥락에서 좀 의원들 접근할 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럼 누구를 만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 있냐라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나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아까 의장단을 새로 이제 만나보긴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장단부터는 어차피 내년에 이제 의장단이 또 새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 되실 분에 대한 접근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곧 이제 의장 되실 분은 지금 이제 어젠다를 지금 만드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남들이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 되면 이제 무엇을 이제 다음 의장이 돼가지고 할 거냐, 이제 업적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뭐 어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은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분 중에 하나예요. 한미 협력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면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그 입법하거나 이 과정에서는 그 원내 지도부하고 좀 나름대로 좀 네트워크를 좀 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들은 아시겠지만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유도하면 이거 중요한 거다 그러면 바로 관심 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모르던 분들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파워 있는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 원내 지도부 쪽하고 관련 위원회, 간사, 부수석 이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접근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재단이나 기금 설치할 때 그 국회에서의 어떤 입법 과정에 나름대로 좀 더 좀 그 영향력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보고서 초안을 잘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좋은 발표해 주신 김태균 교수님 마무리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뭐 정리를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이 페이퍼는 사실상 저 혼자 썼다, 뭐 제가 작성했지만 저 혼자의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6분이 다 모여서 여러 차례 논의했던 것을 제가 정리했다라는 수준의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더 반영을 해서 제가 당연히 그 업그레이드를 하는 노력은 필요한데 지금 이게 10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맥스 10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필요하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용재 박사님께서 계속 언급하셨던 뭐 국회 역할을 어떻게 전략화시킬 것인가, 전략적 접근할 것인가, 그게 기금과 재단, 예산의 어떤 지속 가능하게 확보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새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차원 말씀하셨는데 반대도 있지 않을까요? 한미동맹을 너무 가지고 들어가면 이거 또 다른 하나의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뭐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북유럽 모델이 한국이다라든가, 그래서 북유럽의 재단들과 같이 협력하는 것을 국회에 가져가서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차원적인 어떤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한 꼭지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반복됐던 얘기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할 것이냐. 근데 이 페이퍼에서 사례를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통합적인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지뢰 제거를 한국이 들어가서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메콩강으로 확대되면서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서 얘기된 게 새마을운동, 예를 들어서 농촌개발운동, 그리고 평화마을, 그리고 지뢰 제거가 확장되면서 계속 이 스케일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코이카 사업 중에. 그래서 한국이 처음에 남북과 분단되어 있던 지뢰 제거에 대한 노하우가 평화마을로 연결되고 그게 농촌개발까지 연결되는 뭐 이런 사업을 얘기하면서 다양한 한국의 어떤 그 민주주의 원조와 관련된 경험들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두 개 정도를 소개하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니즈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수원국 정부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니즈가 시민사회의 니즈와도 연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원국 정부의 어떤 니즈만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 원조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함의를 가지기는 어렵다. 뭐 이런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연결시키는 거, 인파워먼트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녹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행정제도의 구체적인 국가 명시, 아까 그 최현준 교수님 말씀하신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공했는데 그 효과성이라든가 결과가 과연 긍정적으로 나왔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많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성은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민주주의 중심의 서사, 어떤 글로벌 서사로서의 한국의 역할과 한국의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가가 이 전체적인 연구의 가장 중요한 테마라면, 소위 요즘 최근에 나오는 거죠. S16뿐만 아니라 인테그레이트 어프로치,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다양한 섹터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HDB 넥서스도 마찬가지고요. 국제 담론들에서 얘기하는 것도 최근에 나온 그 어떤 민주주의를 어떻게 국제개발과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한국의 경험이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험이
사실상 연결되고 있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동아시아 북유럽이 한국이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이 서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선생님들한테 우리 팀원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각 해주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 포인트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보완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수정 원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코멘트를 더 해주시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최종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같은 연구팀이 이렇게 3번 웨비나를 통해서 김태균 교수님 이하 이제 여러 관계되는 이제 교수님들이 진짜 정성을 다해서 다 본인들의 생각과 이런 걸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태까지 개발 협력을 통해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 어떤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가 이번 보고서를 마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우리 발표해 주신 김 교수님께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북유럽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원조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유럽의 원조 기관들하고 미국도 가능하면 연결해서 그런 국제회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2분 선생님, 또 좋은 토론해 주신 7분 연구자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